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강 교수님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다들 잘 아시나요? 네. 저는 강 교수님 만나기로 했을 때 강 교수님 되게 미스터리어스한 분이더라고요. 이 네이버 인물 검색에도 안 나오고 동국대 다니는 제 동료 친구한테 물었더니 그런 교수님 학교에서도 잘 찾을 수가 없다. 교직원 디렉터리에서도. 그래서 이 미스테리어스한 강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선 자기 소개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저희 마을 주변도 없고 이런 자리에 우리 이병태 교수님 옆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엔 많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저기 나가도 될 자리인가. 이병태 교수님 그 전에 한번 만나 뵙고 그냥 편히 와서 이야기하시면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됐고요. 저는 동국대학교 국토정보 통신공학부에 있는데 저는 애초부터 쭉 교수를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기업에만 쭉 있었는데 IBM에 오래 있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영업 파트에도 있었죠. 그래서 기업에 쭉 있다가 그다음에 미국에도 한 10년 가 있었고요. 지금 저희 식구들은 전부 미국에 있어요. 큰아이만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미국을 가 있다 보니까 경력이 사실 좀 단절이 되죠. 우리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근데 이제 옛날에 그 IBM 인맥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차에 동국대에서 이제 기업들하고 연결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당신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이병태 교수님이나 보통 그 교수님들은 나이가 젊으셨을 때부터 이렇게 교수님 쭉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물론 뭐 강의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연구 미션보다는 사실은 좀 돈 벌어오는 미션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여기 물려오시는 분이 대부분 우리가 우파다 또는 보수주의자다 자유주의자다 뭐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인데요. 우리 강 교수님은 본인의 그 이념적 지향 또는 가치 지향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제 엔지니어적인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이 한국 21세기 한국에서 지식인들이 가져야 되는 고뇌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런 자기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뭐 이렇게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든지 그런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학번으로는 83년 학번입니다. 83학번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586 중심에 있는 정권의 중심에 있는 친구들이 저보다 약간 어린 친구들이죠. 뭐 임종석 또 이인영 뭐 이런 친구들 다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좌파 아니면 아니었으면 사실 이상한 그런 세대죠. 저희 세대가요.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그 친구들만 앞서서 뭐 옛날 뭐 전두환 독재 타도 뭐 이걸 나서서 하진 않았지만 우리 그 부채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처럼 저도 쭉 좌파였고 뭐 생각이 깊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뭐 이제 IBM이라는 회사는 그 당시에 다녔습니다만은 제가 결정적으로 이 돌아서게 된 계기는 노무현 뇌물 사건 때였습니다. 세상 다 정의로울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전에도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람이 깊게 생각을 해도 자기 신념이 왜 잘 바뀌지 않잖아요. 모순이 있더라도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뇌물 사건 때 결정적으로 이게 임팩트가 온 게 아니 이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스북에 예전엔 좀 많이 하다가 중간에 한 몇 개월 안 하다가 다시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강태영이라고 있는데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인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 극우라고 할까요? 완전한 자유주의자. 그 개념이 아주 탁월해요. 제가 제 동생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뭐 제 동생한테 못 미치고요. 한 10년을 그 공부를 하고는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죠. 형님 이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책도 보고 좀 알게 됐죠. 좀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제는 있고 다들 뭐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애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엉터리로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0년 이제 초중반이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순은 없어지는데 살기는 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만나는 친구들 보면 뭐 다 좌파죠. 다 좌파고 심지어는 뭐 요즘은 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술자리나 이런 데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술상 엎어버리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뭐 상당히 우파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아예 술자리에서 말을 안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 우파 중에서도 저는 사실 보통 보수라는 분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자유주의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배북에서 뭐 욕하는 사람도 많고 하긴 한데요. 현실하고 또 철학 이념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제 정체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보수가 아니라 저는 자유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보수인가요? 우파인가요? 자유주의자인가요? 예, 그 뭐 저기 다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강 교수님 세대가 좀 달라서 그런지 저도 다들 우리 세대가 격변기에 살았는데 제가 79 학번이거든요. 그에 이제 부마 사태가 있었고 김영삼 제명 조치를 해서 뭐 있었고 그러면서 5.18 사건이 터지고 전두환이 집권하고 뭐 이런 와중에 1학년을 다녔고요. 2학년 되자마자 1학년 말에 휴교령이 내려져 가지고 2학년은 기억이 없어요. 학교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골로다가 우편으로 숙제가 왔는데 그걸 숙제답지 않은 숙제를 해내면 그게 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저 시골에 살았는데 우편물이 안 왔어요. 근데 나중에 왔더니 막 여기저기서 F를 준다는 거예요. 숙제를 안 냈다고 개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막 교수님들한테 가지고 우편물 뭐 안 받았다고 그랬더니 안 믿어주시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공대 거의 차석 비슷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학년 학점이 평점이 2점대 초예요. 그래서 미국에 박사과정 갈 때 엄청 고생했어요. 설명하느라고. 이 80년이 대한민국이 어떤 해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외적인 2점대 학점을 받았냐 그런데 텍사스 대학하고 카네기 멜론에서는 저를 믿어줘가지고 어드미션을 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많이 방황하고 그랬는데 저는 회사를 가서 저는 신드르크라고 하는 작은 회사를 가가지고 해외를 다니면서 바로 그때 각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주의 사상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 경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가 안정되고 시장 경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봐서 그때 우리나라가 노태우 때 아무 생각 없이 노사 문제를 그냥 자유방임하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매일 빨간띠 두르고 화염병 던지면서 억눌렸던
노동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주 사이가 엄청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뭐 홍콩 출장 가가지고 이렇게 저기 사우스 차이나 모닝지 이런 거 보면 그냥 전면에 그냥 화염병 던지는 우리나라 기사로 다 돼 있고 우리나라에 오더했던 신발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대만으로다가 다 나이키고 뭐고 오더 다 돌려가지고 대만이 갑자기 한국 때문에 그 당시에 슈퍼 301조라고 그래서 이제 그 플라자 협약 후에 미국이 그 다른 나라한테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이 환율 압박을 많이 가했던 거죠. 지금 이제 배우고 나니까 그때 그게 플라자 협약의 효과였는데 그때는 슈퍼 301조라는 걸 가지고 한국에 압력을 막 가했어요. 그래서 중진국 문턱에 갔던 한국하고 대만이 똑같이 압력을 많이 받았고 이제 그 원화가 무지무지하게 절상이 되니까 수출이 어려워지고 막 그랬는데 대만이 갑자기 한국의 불안 때문에 정치적 불안 때문에 호황이 되고 막 이런 거를 현장에 가서 봤고 국교 정사가 안 돼 있던 버마, 미얀마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축구 잘하고 쌀 수출하고 이러던 나라가 그냥 아스프린도 없고 뭐 이렇게 갔는데 지사를 열으려고 그러는데요. 그 한국에 진출했던 대우 이런 데 사무실을 갔더니 책상 하나, 걸상 하나를 당국의 허락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외국 기업도. 그리고 내국인도 지하 경제를 없앤다고 군인들이 나서가지고 이 월급 봉투를 들고 다녀야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월급 봉투에 월급을 받은 밸런스가 써 있고 물건을 사면 거기서 차감을 해요. 그래서 밸런스 그래서 밸런스가 있을 때 잔금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물건을 구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지하 경제를 막는다고. 그래 놓으니까 뭐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 그 사무실에 갔는데 책상 하나 사는데 9개월 걸린대.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는 군인들한테 뇌물 갖다 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독점이 되면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충격을 받았고요. 저는 제가 신도리코의 CIO로서 IBM 빌딩에 자주 갔거든요. 근데 IBM 코리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조가 생겼던 경우가 있어요. 그 88년 그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그때 스타 의원이 그 50 청문회에서 스타가 됐던 사람이 노무현인데 노무현 국회의원이 지금 한일 빌딩이라고 여의도에 있는 거기에 IBM이 있었는데 그 지하 강당에서 노조 결성대회 하는데 지지 연설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출장 갔다 와가지고 거기 CIO로 연수 받으러 갔다 이렇게 들었더니 그때 제가 해외에서 각성하고 들으니까 노무현은 완전히 공산주의자더라고요. 그 노조들 앞에서 하는 얘기. 근데 제가 그래서 무지무지 걱정을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 왜냐하면 그때 이미 나이가 50 가까이 된 사람이었잖아요. 40. 근데 내 생각이 40 지나서 바뀐 게 있나? 이렇게 보니까 사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 빨갱이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면 어떡하지? 뭐 그러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제적인 거부터 이 자유주의를 배운 거고 그 경제적으로 자유주의가 왜 중요한가, 자유가 왜 중요한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판지 자유주의자가 된 건데 우리 교수님은 이 저기 철학적 사유로부터 자유주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회?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 막연하죠. 저 사실 이병철 교수님하고 전혀 입을 맞춤을 한 게 없어가지고 무슨 말씀하실지 굉장히 좀 두렵고 그렇습니다. 저희 늘 그렇게 합니다. 미리 저 가이드를 주시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 안 돼.
어떤 사회가 돼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사실은 뭐 이 A4를 들면 사실 욕 많이 먹잖아요. 근데 A4는 자기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고요. 이게 없으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게 있으면 자꾸 이거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하얗게 될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한데 사실 조금 생각을 정리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느냐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우파의 각성이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뭐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전에 그 상황을 조금 제가 생각하는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 전에 그 정치 철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자유주의 철학자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존중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100년 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특히 한국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지금 민주주의니 민주화니 하는데 완전히 매몰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간단히 생각해 볼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주의, 뭐 제가 제 주장이 혹시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긴 한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할 때,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번역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게 사회주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도. 근데 제가 뭐 교정을 우리 패친 어느 한 분께도 교정을 제가 한다고 했는데 사회주의가 될 때는 자유주의지 민주주의는 주의가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이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데모크라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정인데 그리고 뭐 일본에서 번역될 때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민주주의, 민주화라는 게 거의 그 정의로움 같은 그런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실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냥 10명이 모였을 때 6명, 5명 이상 6명만 동의를 하면 그 의견에 따르자 하는 의사결정 방법론일 뿐이지 사실 정의로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배경은 사실은 그 민주주의라는 게 아주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걸 정의로움으로 인식을 해도 되는데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좌파라는 사람들이 사실 민주주의를 자기들 레토릭으로 이용을 한 거죠. 이게 정의로움인 것냥 해서 실제로는 소수이면서 다수인 것처럼 말하거나 아니면 소수가 다수를 선동해서 다수를 만들거나 해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YSDJ 뭐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 YSDJ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제가 사실 그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런 건데요. 이 민주화라는 건 어쨌든 다수의 견해를 따르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어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들만의 레토릭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개인을 개인으로 두지 않고 군중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한 단어다라고 저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요. 그게 30년, 40년 지금 고현되어 온, 이 나라에서 고현되어 온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결과는요. 결국에 개인의 회복입니다. IBM의 그 사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 뒤에 거는 의미가 없고 첫 번째 사원이 Respect for the individual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의미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IBM 퇴사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죠. 그 individual이라는 단어가 개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이 개인의 뭐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는 man도 있고 people도 있고 뭐 person도 있고 각각 영어가 주는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인, 그러니까 전체에 상반되는 개인의 의미를 가진 게 individual이거든요. 굉장히 그 영어가 아주 뛰어난 언어다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individual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회사의,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요즘 조금 찌그러졌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업의 사원이 respect for the individual,
이 개인 존중이라는 거죠. 한국말로 개인 존중으로 번역돼 그걸 IBM 퇴사하고 나서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뭐 협력을 잘해서 일 잘해라 그런 뜻으로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왜 개인이 중요한가 하면 결국 민주와 민주라는 거는 전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좌파들의 가치로서 민주, 그 다음에 전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파의 가치는 개인하고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유가 사실은 가치고 개인 존중이 되는 세상이 사실은 민주화된 세상이지 전체를 뭉쳐가지고 자기 뜻대로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히틀러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민주나 전체는 절대로 평등 뭐 이런 것들은 가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된 세상 지금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이 뭔가 정의롭고 그럴 것 같지만 실상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가져야 될 민주화된 세상은 개인이 존중되고 방종이 아닌 자유, 방종하고 자유의 차이는 책임이죠. 자기 책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방종이 없는 자유가 충실히 구현된 개인이 존중되는 세상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멀죠. 우리 보수라는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알아들으시려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참 힘들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현실적으로 안 그런 이유는 당신이 안 해서 그런 거다. 남들 보고 하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부터 그걸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또 도덕적인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철학하고 도덕은 좀 관계는 없습니다.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그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현태 교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사실 아랫단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있지만 최상위단에서는 개인이 존중되고 자기 책임의식을 가진 자유가 구현된 사회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가야 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가야 될 사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뜻으로 이제 여기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수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반일 종족주의 국가다 하는 거하고 우리 사회에 흐르는 가장 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집단주의죠. 집단주의가 나타나는 모습이 반일 종족주의로 나타나고 국가주의로 나타나고 그걸 뒤집어 보면 대개는 그 다수에 의한 독재를 허용하는 그런 거잖아요. 다수의 민주주의가 잘못 작동되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아무거나 다수결로 결정해 버리면 다수에 의한 독재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우리 사회는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이나 저항이 적은가 보면 우리 이제 여기 이승만 학당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고 논쟁하고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가져왔다는 것 때문에 귀중한 걸 모르는 거죠.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들 또 영국에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그러면 늘 미국에서는 그 파운딩 파더들이 생각했던 나라의 모습이 뭐냐 그 건국의 프린시플 이념이 뭐였냐 하는 건데 건국 파운딩 파더들이 그 천재 같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에 없는 제도를 발명한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왕정이었는데 선출되는 권력이지만 왕이 되지 않는 권력 이걸 디자인을 한 거고 근데 그 와중에서 늘 염두에 뒀던 게 그 다수에 의한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건국 이념의 목표가 아니었고 미국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걸 수없이 얘기를 하고 영국에서는 뭐 우리 그 시민혁명서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 철학자들이 수없이 논쟁하고 뭐 그러면서 얻어진 시민혁명을 통해서 얻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냥
거저 받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고 북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는 식의 이런 나라가 돼 있어서 상당히 가치의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특히 뭐 가정서부터 동문회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서부터 시작해서 우린 끊임없는 집단주의를 강화시키고 리인포싱 시키고 동문회 가보세요. 마치 인생을 동문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들 다 얘기 총무회장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무슨 학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요구를 하고 이런 아주 자기 모순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이 지나친 집단주의 그리고 뭐 다수결에 의한 독재 이게 지금 많이 이제 저희를 우울하게 만들고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소수가 돼버리는 이런 세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최근에 더 크게 동지애를 느끼게 된 게 이 부정선거론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재미있는 게요. 거기에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러고 들고 나왔던 교수님들이 한 4분이 되게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한 교수님, 이경정 교수님, 강 교수님 저잖아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 공대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대표적으로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눈치 없이 하는 저건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 전체 집단주의 다수결의 독재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집단주의적인 행태가 과연 좌파만의 문제냐, 우파만의 문제냐,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냐에 대해서 상당한 저만 얘기하면 상당한 그 혼란과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를 이 집단주의적인 문화에 다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파쇼적인 행태는 이게 좌우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를 전반을 지배하는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가 더 위험해질 때는 이제 권력을 가질 때죠, 그죠? 예, 권력을 가질 때가 그런 집단주의적인 행동, 소수의 의견을 또는 인권을 억압할 때 그게 정치 권력 또는 뭐 금권이라고 그래도 좋고 권력과 되면 다수에 들어가지 않는 소수들은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싸움의 대상이 지금 파쇼적인 행각을 하고 있는 정치 권력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그 주제를 할 때 우리 회장님 통해서 강 교수님이 우파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뭐 이런 화두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질문을 예상하려고 하는데 이 질문은 예상을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왜 싸워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생각이 똑같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제 상황은 지금 정권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가면 사실은 저는 그래도 잘 버틴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까 부정선거 말씀하셨는데 부정선거가 잠깐만 이 이야기 때문에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실제 이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알아보면 이게 이래서였구나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황을 보면 심지어는 뭐 참관인 가까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혀를 차요. 그냥 냅두시죠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액션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했다가 뭐 욕만 엄청 먹고 제가 이렇게 요즘에 비하면 100분의 1개 안 먹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실 전체주의하고도 조금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감정하고도 다 관련이 돼 있고 공대 나와서 이게 아주 차가운 마음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걸 정당화하는 게 전 아주 이성이 투철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사실 잘 망하지 않잖아요. 망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부정선거 말씀에서 드리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이제 시스템이 돼 있고 전력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조국이니 윤미향이니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황당하기 그지없을 정도임에도 그런 사람들을 뭐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이거 녹화되는 아이가 혹시 나중에 보면 어떡하나 싶은데 제 친구 중에도 대학 동기 중에도 조국을 존경한다고 이런 이야기 페이스북에 막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정신 좀 차려라 해도 내가 존경한다는데 네가 왜 무슨 소리냐 이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아직도 그렇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기한 분들의 노력들이 있었겠죠. 그중에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그런 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만들고 버티는 거고 조금 더 생각을 이제 더 진행을 해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저쪽 좌파의 리더들은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뺏겨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망하면 저희도 죽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망해야 이게 정신을 차릴 텐데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싸워야 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게 우리 좀 거창해 보입니다만 우리 자식들이나 손주들 세상이 됐을 때 우리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보통 어르신들 우리 뭐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거 하자 그렇게 해서 저항을 해야 되고요. 저항을 해야 그나마 견제가 좀 되고 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성질급한 저로서는 이런 식으로만 계속해서는 저항만 하다가 계속 끌려가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 바꾸는 데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많은데 혹시 질문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저 정치적이지 못하고 이 이성에 의한 직설적인 이야기. 제가 어제도 저녁에 잠시 우울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부정선거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점잖하고 예의를 갖춰서 묻기 때문에 제가 그 이메일 올 때마다 한숨을 깊게 쉬고 답변을 친절하게 계속 해드렸어요. 이제 왜 나는 당신한테 동의를 안 하는지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이메일 중간에 다 그걸 했는데 마지막한테 저한테 꼭 부탁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들한테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고 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충정이고 뭐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답변에다가 야 어느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 나는 음모론에 빠졌다 그러냐. 어느 이단 종교 신도가 나는 이단 종교 허황된 종교를 믿는다 그러냐. 그 음모론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다 자기 충정을 믿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고 당신의 그 충정이나 순수한 마음하고 음모론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 순수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그래서 그 얘기를 써서 보냈거든요. 보내놓고 나서 에이 써봐야 이게 역효과만 났을 건데 그래서 아마 다시는 저한테 이메일 안 보내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 교수님이나 뭐 페북 글에 저나 주한 교수님이나 다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고 교수나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 요즘 문정부가 하는 많은 정책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파시오적인 좌파 독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마음에 걸리세요? 공수처.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사법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가장 자유 인권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디자인한 이 대통령제에서 근간을 허무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은 의견이 있으신가요? 위원회, 예? 법에도 없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일처리를 진행하는 것. 실제로 법을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름도 없는 무슨 각종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또는 거기에 결론에 의해서 정책을. 예, 그거는 김종호 교수님이 아주 정말 핵심을 찌르는 정의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뭐가 자유냐 하면 자유고 민주주의냐 그러면 선택이 있는 게 자유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이번 정부는 민주적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됐다. 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러고는 다 지 각본대로 손들 사람을 또 위원회로 만들어요. 그럼 거기 가서 공청회했고 막 해놓고는 자기들이 먼저 결정해놨던 결론을 국민한테 강요하는 거죠. 법에도 없고 뭐에도 없고 그런데 절대 다수의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은 아무 선택권도 없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하고 자유를 계속 결부하냐면 자유시장 경제는 끊임없이 선택을 주고 끊임없이 그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이 퇴출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독재를 교무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건 교묘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군사 독재처럼 내가 다 결정하고 따라 이런 게 아니니까 교묘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 공청회 하고 시민 참여하고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했으면 공론화 과정을 다 거쳐서 정당하게 결정한 거다 이렇게 하는. 대개는 이제 책임 회피도 하고 또 결정에 도전 못하게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아주 교활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수없이 보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소비자 선택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독재적인 건데 최근에 이제 하다못해 전세료 월세도 시장이나 구청장이 결정하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중국보다 더한 사회주의 독재, 다수에 의한 독재가 이제 아무렇지 않게 언급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싸워야 되는데요. 제가 싸우는데 구도를 어떻게 정립하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좌파, 독재, 파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 속에는요 파쇼하고 독재는 군사 독재, 우파 정권에 의한 오랜 독재와 파쇼적으로 프레임이 딱 돼 있어요. 이미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건 지나간 일이고 그게 그 당시에 국민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많은 얘기가 할 수 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그게 고정된 이미지로 세뇌가 돼 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지금 우리가 야 니네가 독재 파쇼야 이게 국민들한테 먹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반사 이런 거거든요. 애들 하는 거로 보면 니네가 정의롭다고 그러는데 조국 봐. 그리고 반사잖아요. 니네가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봐. 파쇼자 독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기 50년을 또는 길게 보면 건국 이래 70년을 그쪽에서 써먹었던 용어를 우리가 뺏어와 가지고 지금이야. 지금 니네가 그래. 그게 이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 불안한 건 그런 겁니다. 안 먹히는 건 어떻게 구도를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어야 국민들한테 자각을 일으킬까요? 우파는 자각 안 할 건가요?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처음 말씀하신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건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많이 하는 정도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보수 정부는 그런 일들, 특히 뭐 황당한 일들은 안 하죠. 그렇지만 그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일들은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은 황당하리만큼 더해서 김정은 하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지 말아야 돼. 무슨 택배기사 노는 날까지 자기가 생색을 내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알아서 하게 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알아서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물론 이제 국가라는 체계로 이렇게 전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것까지 민간이 다 알아서 하게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현실에서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빼고요. 경제에 있어서 돌아가는 것만은 사실 정부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정부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심판보는 역할은 할 필요는 있다고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놈도 많고 이상한 놈도 많고 하니까 피해자도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이제 법으로서 단죄하고 그런 역할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모든 걸 나서서 다 정해주고 따라서 해라라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제 이 국민들 마음이 좌파들은 좌파에서도 아주 극심한 대규모 이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거고요. 우파나 보수라는 분들까지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페이스북에서 나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지적하는 걸 많이 올렸는데 그랬더니만은 당신 맨날 좌파 욕은 안 하고 맨날 우파 욕은 안 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욕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스스로를 좀 각성해 봅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못 알아듣고 이렇게 욕하고 가시는 분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개인의 각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딴 사람들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야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 하면 되죠. 자기만 계속 해나가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바뀔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서도 아마 지금보다 한 10%, 20%만 좋아져도 아주 훌륭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사실은 저쪽 사람들도 나라를 망쳐가면서까지 모르겠습니다. 실수로 망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려해야 되겠지만 망치면서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조금 제 부상하는 부분이 좀 구체적인 생각이 조금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하고 좀 차원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으면 그런데 저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조금 지독한 빨갱이에 그냥 빨갱이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죠? 녹화되는데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쪽은 사실은 현재로 보면 미래통합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는 미래통합당은 그냥 중도 좌파 정당이라고 포지셔닝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분이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분하는 프레임은 저쪽 애들이 하는 이야기고 사실 그냥 제대로 바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그분하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 정치 지형에 있어서는 진짜로 자유주의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자유주의 정당이 이 무슨 정권을 찾는 걸, 뭐 정당이 정권을 이렇게 획득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정당이긴 하지만 실제 구현이 안 되더라도요. 균형을 맞추려면 정말로 올바른 이야기, 지금 김종인 할배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요. 실제로 딱 다른 이야기, 시장에서 단톡법 없애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파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이야기를 올바르게 구현이 안 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사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1%가 되든 3%가 되든 지지율, 제 생각에는 한 5% 지지율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왼쪽 운동장으로 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 우파의 정의당 같은 정당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통당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좌파 정당이 저는 마음에 들게 안 듭니다만은 어쨌든 쏠려 있는 걸 오른쪽으로 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거 할 능력은 전혀 안 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하면 나도 옆에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파 환경이라는 게 물론 뭐 페이스북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페이스북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어요. 아예 정치꾼들 빼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될 것 같다라는 데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안타깝고 실망스러워요. 저는 이런데 교수님이 하시면 저는 옆에서 엄청 도울 생각이 있는데 이런데 교수님도 참 많이 마음이 상하시고 힘드신 것 같아서 또 답답하고요. 그게 또 실제로 그런 정치 결사체를 만들려면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실제 그 속에서 경험해봤던 친구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조직화할 수 있는 아직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우선 저는 미통당이 뭐 중도 좌파냐, 저는 정의가 안 되는 당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치 지향이 없기 때문에 중도인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정의가 안 되는 그냥 인기 영합 웰빙 정당이다, 국회의원 되기 위한 웰빙 정당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제가 몇 번 뭐 우파 재집권을 위한 제안 뭐 이러면서 요새 방송에 1탄, 2탄, 3탄까지 하고 4탄 지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가치 지향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역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극도 없고 그래서 경쟁이 되면 자극을 받겠죠. 근데 이제 경쟁을 만들 만한 아까 5% 지지력을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데서 아마 이제 현실 인식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능력은 안 되는데 사실은 조국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제가 뭐 행동하는 자유시민 희망사 이런 거 만들려고 시도했던 게 바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 웰빙 정당 제가 한나라당 또는 미통당을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마다 정말 경제적인 자유주의 시책을 하나라도 좀 성사시켜 보기 위해서 마다 않고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우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 정당 속에서 파워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적 함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황된 짓이다. 그럴 때는 힘으로 우리가 누구를 당선시킬 줄 모르지만 똑바로 안 하면 떨어뜨릴 수는 있다. 한 명 더 나가서 떨어뜨릴 수는 있다는 정도의 위협 수단이 있어야 얘들이 바뀌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다가 저는 제가 정치적인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좌절이 됐습니다. 좌절이 됐고요. 저는 그냥 현실 인식에서 지금 교수님 생각하시는 그 방안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양쪽 진영 대결이 커지면
소수당들이 존립할 기반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의당도 의석을 많이 잃었잖아요. 예.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그 기독자유당도 지난번에 요번 말고 이전 선거에서 2.7% 득표를 했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가 저 광화문에 가서 그렇게 애를 썼으니까 3%가 넘으면 의석을 하나 얻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보다 훨씬 낮은 지지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가치지향적으로 투표를 안 해요. 그리고 그래서 공천 줄 때 잘라내는 거가 당에서 국회의원도 잘라내는 게 뭐 저희가 그냥 이렇게 빵 먹다가 먹기 싫어서 버리는 것처럼 쉬운 이유가 자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수한 지역에다 꽂아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지임으로 된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재인 캠프에 들어오라고 저를 만나러 왔었는데 제가 아니 그 바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어떠려고 당신은 그런 짓을 하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너는 순진해서 정치를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 지난 대선 때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걸 못 들었냐? 이 사후정을 대통령을 뽑아서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토론이나 정책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학자들은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치를 몰라서 그런다. 1번이 자기 이해, 그 지역 감정을 자기 이해로 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거기서 장관을 많이 하고 그래야 예산이 많이 오고 그래야 내 아들도 취직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게 이제 자기 이해가 투표에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저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놈 찍는다는 분노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국회의원 4번 떨어져서 이번 떨어지면 이혼당하고 집도 저도 없이 어디 나앉는다라고 하는 동정이 세 번째고 네 번째 돼야 아마 정책 정도가 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정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김종인 씨 같은 분을 자꾸 당에서 끌고 가는 게 뭐냐면 아주 그런 현실적인 정치공학을 잘 이해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뭘로 홀릴 줄 안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치권의 콘센서스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게 하도 꼴보기 싫으니까 가치지향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겠다고 나섰다가 일찍 요절하신 분이 그 박세일 교수예요. 그분이 지금 선진화 재단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정치권에서 상당히 중용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가치적으로 움직이고 나라 미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니까 내가 정당 만들어서 해야지 정당 창당했다가 정당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받아서 했는데 돈 준 사람이 그 다음에 공천권 달라 뭐 달라 뭐 하면서 되로 물어내라 막 협박하고 폭로하겠다 그러면서 일찍 병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이제 누군가는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신범 또는 그런 정말 파이오니어적인 동키호테가 있어야 뭐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깃발을 들고 막 가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제3자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우파 쪽에서 그런 가치지향적인 거를 만드는 일의 정당 구도를 바꿔서 견제를 하고 견인하고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 거 한다고 몰려오는 사람의 대부분은 기대하는 게 네가 이렇게 세 모아가지고 나중에 통합당한테 가서
지분 협상해가지고 거기에 나도 비례대표로 또는 국회의원 후보로 끼워줘. 그걸 기대하는 거지. 이 신당을 만들어서 계속 가치지향적으로 나가는 그런 가치지향적인 동지애로 동맹으로 할 그런 사람들 극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에서도 많은 당들이 중간에 신당 창당한다고 나서다가 다들 그 통합당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 들어가면서 다 지분해가지고 국회의원 공천받아서 갔잖아요, 그죠? 장기표 씨도 그랬고 이현주 의원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다 세대 교체해야지, 뭐 해야지, 우파 진짜 우파 정당 만다고 그래놓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그분들 속에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사기예요. 겉으로 하는 얘기하고 저기하고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순진한 생각 가지고 진실된 모습을 보겠다 그러면 엄청난 상처를 받으시게 된다. 그게 현실이어서 누가 정말 그 돈키호테 같은 파이오니어나 리더가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정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는데 한 지난 4년 어떻게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보고 정당에 불려다니고 그러면서 제 능력에 대해서 훨씬 험불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정치인들은 우리하고 다른 동물들이다. 이런 거 좀 애니멀들이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하고 섞이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쪽은 동물농장이고 정글입니다. 제가 인식하는 현실 인식은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 교수님 그 대학에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왜 우파가 잘 안 될까, 왜 동지애적으로 안 될까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이민하 교수가 그 청년들을 좀 진짜 좀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글로벌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리더를 길러내자.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별로 성공도 안 했는데 일본의 정경수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치 지도자 길러냈다, 뭐 국회의원 많이 만들었다. 근데 일본에서 전혀 그 성공적인 적은 아니거든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레주메는 쓰지만 각 당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무슨 하나의 세력화돼 있지도 않고 일본을 무슨 바꿔놓지도 않고 그들이 리더가 돼서 일본을 다 바꿔놨으면 저렇게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이 됐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있어서 이민하 교수님이 저하고 막 해가지고 청년 정책 학교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하시다가 바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중단됐는데 그 레가시를 좀 이어서 해볼까 해가지고 제가 다시 요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이민하 교수님의 유지가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가 이념 진영 싸움이 너무 첨예해져가지고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사회가 돼서 청년들한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니네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봐라. 그럼 저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자세만 가지면 반드시 우파가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우파를 만들어낸 청년, 깨어있는 청년을 만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 소위 보수적인 청년 단체하고 이 진보적인 청년 단체들 양쪽 대표들이 모여서 학생을 리크루팅해서 그 정책 학교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진보 또는 좌파 쪽 청년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좌파가 되냐면 노무현의 리더십 아카데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TV에서 보는 유명한 좌파 논객들이 교수들이 자르러 와서 강의를 하고 세뇌를 해서 그 6개월 이상의 어마어마하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히 동지애적으로 묶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TV에서나 보고 신문에서 보던 사람들을 20대들이 만나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만나서 그래서 첫 번에는 첫 입학하면 2박 3일 워크숍을 한대요. 2박 3일 워크숍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들이 유시민 방송에도 다 몰려가고 그 노무현 재단의 후원자로 다 들어가고 또 그들이 저기 지방자치단체에 다 정치인으로 들어가고 그 주위에 다 그 시민단체에 자리를 차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거대한 생태계가 있는데 그 초기에 아주 6개월간 완전히 그 정신 무장을 시키고 자기들보다 지적으로 압도적인 사람들 우리 가서 강연을 하니까 그 얘기만 들으니까 그 얘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바깥 얘기를 못 들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뇌시킬 필요는 없고 우리는 저는 뭐 자유주의가 사실에 입각한 수밖에 없다라고 보니까 사실을 노출하면 자유주의가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묻는 건 전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제가 뭐 학생들을 세뇌를 시키는 줄 알아요. 무슨 요즘 학생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카이스트 학생이 박사과정 학생들이. 그래서 그러면 그들한테는 저는 제가 그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 자유주의를 얘기를 해야지 제가 무슨 걔들한테 뭐 B는 틀렸고 A는 틀렸고 그 성인들을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닮고 싶고 저 사람의 얘기면 진실이라고 믿게 해야 되는 게 교육인데 그걸 자꾸 무슨 세뇌하는 것처럼 카이스트 학생이 불쌍하다는 등 뭐 그렇게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런 바보 같은 이병태 교수 밑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바보 같다 뭐 그런데 그분은 우리 학교에 입학 못할 텐데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그 제자들 또 학교에서 만난 청년들한테 이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시는지 좀 이병태 교수님은 뭐 아까 뭐 세뇌를 하니 뭐 이런 이야기에 전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세뇌를 합니다. 하고요. 이제 녹화되어도 아까 빨리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정보통신공학과로 오면서 작년까지 융합교육원이라고 그러니까 본과대학의 IT 학과들을 제외한 전 동대표 전 학과 학생들이 교양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사회라는 과목으로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강의하시는 분들만 시간 강사 포함해서 한 7분이 되죠. 그리고 전부 다 180명 하는 큰 강의예요. 왜냐하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무조건 그 강의 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사회학과, 불교학과, 뭐 법학과 이런 애들이 다 듣는 IT 강의인데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 제가 만든 교환에 제가 일부러 이제 구성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산업혁명 시대부터 기술 발전사를 주시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뭐 거의 인류 생기고부터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갑자기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라는 거를 앞에 반 정도를 그 꼭지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꼭지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뭐 이러면서 뭐 빅데이터니 뭐 인공지능이니 뭐 증강현실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걸 이제 뒤에 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 이런 걸 가르치는 걸로 커리큘럼 구성해서 가르치는데 뒷부분은 이제 뭐 기본적인 IT 이야기니까 또 앞부분에서 사실은 기술사를 기반으로 세상이 발전해 온 걸 이야기하면서 우파적인 어떤 개념을 인식시켜 주기 좋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교수님, 이병태 교수님이 이렇게 예전에 올렸던 차트 중에서도 제가 하나 쓰고 있는 게 구글에 보면 나오는 중에 익스트림 파버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극빈 지수가 한 300년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내려왔죠. 인구는 이렇게 70억까지 올라왔는데 한 10억 정도였다가 70억까지 올라왔는데 실제 극빈자 수는 한 5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산업혁명 초기는 뭐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인류가 전부 극빈자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나
잘 아는 그 제로 다이아몬드 총균세라는 그 책에 있는 그런 지문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내고 그러긴 했는데 이 사회주의적인 주장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로 다이아몬드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문으로 내고 주관식 문제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회주의적인 의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 그런 걸 일부러 내요. 제가. 그러면 그 답변을 보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학년이 대부분이고 2학년도 있고 대체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 수가 있죠. 거의 대부분이 저는 상당히 희망을 좀 느낀 게 거의 대부분이 물론 알고도 점수 잘 받으려고 내 의도에 맞게 답을 주는 애들도 있겠지만요. 그 구별이 잘 안 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원하는 답을 써요. 뭐 아닌 학생들은 극소수 있긴 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한 학생은 뭐 당신이라고 하죠. 네 같은 놈이 교수냐? 뭐 이게 답을 그렇게 적어놓고 한 학생도 하나 있었어요. 있긴 하지만 그 친구들 아마 그런 서클에 있는 학생들 같아요. 있었지만 대체로 나는 조금 20대들한테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만은 저희 20대 때 비하면 우리 20대 같았으면 아마 전부 나가서 수업 안 듣고 나같이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아마 농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즘 20대 친구들은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30, 40대를 제가 잘 모르는데 저기 있는 우리 이준수 씨 이야기 저하고 한 23번이나 먹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이제 생각하니까 뭐 세월이 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그동안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지다 정영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런 거 한국의 이 우파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페이스북에도 한두 번 제가 쓰기는 썼습니다. 나 그거 관리자였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쓰기도 했는데요. 여러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모시고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마스지다 정영수만 해도 그 조기 예산이 한 700억 정도, 70억 이 정도 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꼭뭐 우판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정치학교는 아니었고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런 걸 누군가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파 청년들 길러내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거죠. 30년, 50년 이렇게 보고 하는 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청년들 길러낸 역할만 해도 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 아까 이명학 교수님 돌아가셔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같이 하실 수 있고 이명박 교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아주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관리자 한 분은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관리자였습니다. 이민하 교수님이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한 기 돌릴 때 한 2천만 원 정도의 후원을 받아서 돌리셨어요. 근데 그 아주 미니멈인데요. 장소는 거의 거졌었고 오시는 교수님들은 이민하 교수님 이름 가지고 미래 세대 저거니까 거마비만 받으세요. 그러고 최소한의 그 강사료를 드렸고 저도 거기 강사진이었는데 대개는 이제 학생들 이 다과비하고 저녁 식사 비용 그게 대부분의 비용이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지금 그 손을 벌려야 되나 그 고민을 하면서 지금 지금 준비를 하면 가을 학기 때 프로그램을 다시 재정비해서 대개는 그때는 학기 중에는 잘 못 모아서 그 방학 때 2주 매일 하는 거로 인텐시브 프로그램으로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겨울 방학 때 다시 재개를 해서 그때는 그냥 청년 정책 학교라 그랬는데 이민하 교수님의 유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민하 교수의 청년 정책 학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제가 다시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때 학생 리크루팅에 나섰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진보하고 보수 쪽의 청년단체 리더들을 제가 이미 다 만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지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 저기 오늘 와 보시고 우리
이제 진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를 뚫고 오신 청중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아까 우리 학생 사람 이름 까먹었네요. 아까 한 7번째 되나요? 제가 여기 온 게 이 토크쇼라고 하는 게 제가 7번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여기 A4 용지에 써놓은 거 중에 못 하신 거 있으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지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욕먹을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럼 클로징하기 전에 하나만 또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그 권리 의무 이런 거 이야기를 자유주의 철학 이야기가 혹시 중간에 나오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가지 연습한 게 있는데요. 그 권리 의무 이야기를 하면서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주장을 대놓고 생존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엄청 욕먹어요. 생존권이 왜 없냐 이러는데 그 생존권이란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죠? 그 이야기는 자기는 자기가 생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날 생존시켜 달라고 할 권리는 사실 없는 거죠. 그죠? 누가 다른 사람을 생존시켜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생존권이라는 단어는 사실 자유주의 철학 내에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천부인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왔던 우리 노태정 씨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이제 종교적인 신념이 좀 강한 분들은 도덕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천부인권도 사실은 자유주의 철학 입장에서는 인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유일하게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개체다라고 주장을 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이게 도덕하고 결부시키지는 마십시오. 예를 들어 양육권 이런 것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건 도덕이고요. 자유주의 철학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 애기도 태어나면 온전한 개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양육을 안 해도 사실은 철학적인 입장에서 욕먹을 일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지만 그 양육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너무 도덕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모순에 자꾸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제가 페이스북에 썼다가 욕 많이 먹고 많이 배석하고 가고 그랬는데 음주운전 처벌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죄를 지어야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음주운전 자체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마음에 안 와닿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물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모순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술 많이 먹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처벌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 두들겨 패울 수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말이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모순을 이야기하는 게 실제 현실과의 모순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철학과 도덕을 구분되어야 된다는 부분들 그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빠져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현실에서 우파라고 해서 좌파들 모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황당한 거. 근데 우파라고 해서 모순이 없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옹호하거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이 그렇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느 분이든 실제로 만나든 아니면 카톡으로 또는 페메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꼭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아까 윤한 선생님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한효주하고 무슨 관계냐 하세요. 지금 저하고 페이스북에서 같이 친구가 아니시거나 이런 분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 한 물어보세요. 조항규 교수님도 카톡으로 이제 저하고 몇 번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이 근데 강 교수님 한효주하고 무슨 관계가 이러시더라고요. 카톡으로. 근데 지난번에 이병태 교수님하고 만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녁을 사주시고 가실 때까지 나가실 때까지 한효주 이야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왜 한효주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하니까 한효주가 누구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을 그냥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한효주는 저랑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거 녹화돼서 혹시 다른 사람들 보면 다 틀통이 나겠다. 사실 반은 진짜로 무슨 관계 있는 모양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무 관계가 없고 제가 페이스북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재밌으시라고 사진을 한 600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분 나쁜 이야기하면 한현주가 이렇게 인상 쓰는 거 또는 뭐 아주 좋은 이야기할 때 웃는 거 이런 걸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올리던 그런 거는 그냥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예인 얘기를 못 꺼내는 이유가요. 제가 두뇌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 연예인들의 예명을 기억을 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나 영화상의 역할의 이름으로 그거 했던 배우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제 관심 사항 중에 프라이어티가 워낙 낮아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오는데 하와이 들렸다 왔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마일리지를 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왔는데 그때 미스 코리아가 하와이 비키니 촬영을 하고 같이 돌아오는 비행기에 제가 탔어요. 근데 거기 초청 받았던 연예인이 코에 점 있는 여자 있잖아요. 고소영이 제 옆에 앉았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사인 와서 비행기 크루 멤버들까지 사인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사람들이 와서 귀찮게 하니까 시선을 남한테 못 주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피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옆에 앉았다고 말 거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고 내리면서 그 스튜어디스한테 저 여자가 누군데 이렇게 와서 사인을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를 무슨 간첩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니 어떻게 고소영을 몰라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해준 한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